그녀는 조용히 고백했다. 오빠 사실 나 혼인 신고했어. 기억 안 나? 그날 구청 가서 오빠가 서류 몇 장 사인하고 남은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그걸로 나 혼자 신고했어. 서지원은 그녀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얼어붙었고 목소리는 막혀 있었다. 왜 그랬어? 유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도 내 것이 하나쯤 있었으면 했어. 인정받는 관계, 가족, 이름 옆에 다른 이름 하나, 그게 오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인간은 얼마나 모순적이고 복잡한 존재인지. 유나는 사기꾼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 둘 다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오랜 시간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살아왔다.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 또 다른 계약을 선택했다. 이번엔 혼인이라는 이름 아래. 하지만 그 선택이 남긴 대가는 누군가의 진심을 무너뜨린 상처였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떤 말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무심하게 비치고 있었고 커피 잔은 식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조용한 정적을 깨뜨리며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지원 탐정님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서지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대현일 거주. 이름보다 먼저 내 눈길을 끈 건 그의 손끝이었다.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결심은 했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완벽히 속이고 있다는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의뢰처럼 들렸다. 예비 신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해요. 이야기는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지원 씨 가족은 분당 근처의 고급 주거 단지 대연일로 이사했다. 그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입주민만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심지어는 자녀들을 위한 맞선 연결 프로그램까지 운영되는 곳이었다. 대연일 결혼 추진회. 나는 그 명칭을 처음 들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확히는 입주민 미혼 자녀 결혼 연계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추천해서 억지로 등록하게 됐죠. 그는 외동아들이었다. 35이 넘었지만 여전히 혼자였다. 부모님은 걱정했고 그는 압박을 느꼈다. 그래서 지원 씨는 결국 그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거기서 그녀를 만났다. 차윤아. 그녀는 말 그대로 완벽했다. 꽃처럼 단아한 외모, 세련된 말투, 남을 편하게 만드는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는 가족 배경. 처음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원 씨는 유나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해외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랑 여동생은 유학 중. 본인은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고 솔직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맞선에서 처음 만났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우연 덕분에 빠르게 가까워졌다. 데이트는 간단했다. 아파트 단지 내 카페, 산책길, 레스토랑.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됐다. 그렇게 시간을 자주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사실은 플로리스트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어릴 적 집안이 좀 힘들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부끄러움보다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지원 씨는 오히려 그 솔직함에 더 신뢰를 느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이죠.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완벽한 사람일수록 더 정교하게 거짓을 쌓는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가족들도 기뻐했고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 지원 씨는 이미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고자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다. 며칠 전 지원 씨는 유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화를 억누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안 잤다고 했잖아. 그 사람은 단순한 수단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목소리는 확실히 그녀였다. 하지만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원 씨는 처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저 혹시 유나 씨가 저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이라면 저 혼자선 감당 못해요. 나는 서류를 꺼내고 조용히 계약서를 건넸다. 모든 사실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내가 경험한 가장 불편한 진실로 이어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조사를 시작하며 나는 늘 그 사람들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기엔 언제나 무언가 빠뜨린 조각이 있고 그 조각은 결국 전체 그림을 뒤흔드는 시작점이 되곤 한다. 서지원 씨와 차윤아의 만남 역시 그랬다. 처음부터 너무 부드러웠고 너무 잘 맞았고 너무 완벽했다. 그들은 대연일 결혼 추진회를 통해 처음 만났다고 했다. 단지 내 입주민 중 미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맞선 프로그램. 보통의 결혼정보회사가 아닌 지역 커뮤니티형 모델이라 부모 세대에겐 무척 신뢰감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씨 역시 부모님의 강권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유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섬세하고 따뜻했다. 제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하지만 정직해요. 거짓말 못해요. 그녀는 꽃을 좋아했고 혼자 있는 걸 즐기며 쉴 땐 차를 마시며 독서를 즐긴다고 했다. 지원 씨가 놀란 건 자신과 너무 닮았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마치 제 오래된 친구 같았어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 처음 만남 이후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살고 있었기에 데이트는 늘 가까이에서 이루어졌다. 지하에 있는 와인바, 루프탑 정원 단지 내 북카페.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어지는 만남. 하루하루 둘 사이엔 거리보다 마음이 더 좁혀졌다. 그녀는 자신을 플로리스트라고 소개했다. 서울 유명 예술대학을 졸업했고 최근엔 단지 근처에서 작은 꽃가게를 열었다고 했다. 대화 도중 꽃의 의미와 배치, 공간의 감정까지 이야기하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공간은 향기와 시선으로 기억되잖아요. 꽃은 그걸 만들어주는 마법 같아요. 그녀의 말에 지원 씨는 문득 그 여유와 감성에 매료됐다고 했다. 자신은 늘 병원, 응급실, 환자와 숫자 속에 살아왔기에 그녀의 존재는 마치 다른 차원의 사람 같았다고. 하지만 나는 그 대목에서 다시 멈춰야 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 빠르게 빠질 땐 그만큼 놓치는 게 많아진다. 며칠 후 지원 씨는 유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 흠잡을 데 없는 차림새, 다소 냉철한 인상이었지만 말투는 부드러웠다고 했다. 유나는 나한텐 전부입니다. 그녀를 믿고 사랑해주는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 그 말에 지원 씨는 마음을 놓았고 가족들에게도 곧바로 인사를 시켰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 이상한 기류가 있었다. 유나는 종종 핸드폰을 숨기듯 사용했고 아버지와의 통화는 늘 짧고 빠르게 끊겼다. 한밤중 지원 씨는 우연히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너 내 허락 없이 아무한테도 마음 주면 안 돼. 그 자식은 단지 수단일 뿐이야. 잊지 마. 그녀의 아버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투는 도무지 부모의 말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기묘했다. 지원 씨는 그때 처음으로 그들이 단순한 부녀 관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됐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것이다. 나는 조용히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완벽한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가장 쉽게 무너진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랑의 파열음이 아니었다. 무언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단지 계획된 역할극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려 했던 걸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직감은 이 사건의 끝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서지원 씨의 부모님도 차윤아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녀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녹아들었다. 처음으로 그녀를 부모님께 소개하던 날 거실엔 따뜻한 조명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고 식탁 위엔 그녀가 직접 준비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시종일관 밝은 미소로 대화를 이끌었고 특히 지원 씨 어머니와는 처음 만났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통했다. 혹시 난초 좋아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님 집 베란다 창틀 위에 난초 화분 3개 있으시잖아요. 하나는 남아공 품종으로 겨울에도 잎이 두껍고 윤기가 나요. 그건 정성 들이지 않으면 살기 힘든 아이인데.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분위기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부전에서 올라왔으며 1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서울로 확장되면서 함께 이사왔다고 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와 동생은요? 미국에 있어요. 어머니는 동생 유학 때문에 같이 나가셨고 저는 아버지와 남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거침없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은 이상할 정도로 지원 씨의 가족 배경과 닮아 있었다. 지원 씨의 어머니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어쩜 이렇게 야무지고 기특한 딸이 다 있나. 하지만 나는 그 대화 속에서 이상한 정적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면 짧게 숨을 고르고 시선을 살짝 내렸고 손끝이 떨리듯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그건 불편함의 신호였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자주 언급했지만 그 언급은 언제나 정보처럼 느껴졌고 정서적 연결은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대본을 읊는 느낌.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가족 서사에 조용히 의문 부호를 달아놓았다. 며칠 뒤 지원 씨 가족은 유나의 아버지를 공식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요. 제가 먼저 뵙고 스케줄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틀 뒤 그 첫 만남이 성사됐다. 장소는 예상 밖이었다.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 운동복 차림으로 아버지를 처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원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당황스러움은 감출 수 없었다. 유나의 아버지 백상민 씨는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정중하지만 무게감 있는 분위기, 말보다는 시선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타입이었다. 운동 좋아하나? 네, 꾸준히는 못하지만 틈틈이 하려고 합니다. 그는 벤치프레스를 내려놓고 갑자기 말했다. 그럼 한 세트만 해보지. 딸을 데려갈 사위 감이 얼마나 되는지 보게. 그 말에 지원 씨는 당황했지만 피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레 기구에 몸을 실었다. 20kg, 30kg, 40kg. 숨이 거칠어졌고 팔은 점점 떨렸다. 백 씨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통과. 나는 그 장면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웃으며 건넨 수건 그리고 눈빛. 그건 평범한 장인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건 영역을 침범당한 포식자의 시선에 가까웠다. 피트니스 센터를 나서며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많이 당황했지? 아버지가 좀 특이하셔. 딸 바보기도 하고. 지원 씨는 그 말에 웃으며 넘겼다. 아버지들은 다 그렇죠. 딸을 지키려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켜주는 것과 지배하려는 것의 차이. 그건 아주 얇은 경계에 불과하고 백상민은 분명히 그 선을 넘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서지원 씨는 차유나의 아버지인 백상민과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고 유나 역시 동석했다. 장소는 단지 내 고급 일식당. 조용하고 세련된 공간. 창밖으로는 분당 시내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백상민의 말투와 행동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너 오늘 그놈하고 뭐 했어?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유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유나는 작게 움찔했고 지원 씨는 순간 멈칫했다. 아직은 안 잤다고 했잖아. 그놈한테 마음 주지 말랬지.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질투심으로 번들거렸고 손은 유나의 손등을 집요하게 잡고 있었다. 지원 씨는 눈앞의 장면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님, 유나 씨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백상민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놓았다. 딸이니까 그렇지.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느껴진 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감시였고 통제였고 소유였다. 며칠 뒤 결정적인 장면이 또 하나 발생했다. 저녁 8시경 지원 씨는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낯익은 차량을 발견했다. 검정색 SUV 백상민의 차였다. 무심코 다가가 인사하려던 찰나 뒷좌석에서 낯선 여성이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여자는 젊고 화장이 진했으며 백 씨의 팔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다. 그 장면은 도무지 부녀라 부를 수 없었다. 지원 씨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났고 며칠간 혼란에 빠졌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유나 씨의 아버지가 맞는지 아니면 그저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 속 인물인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 시점에서 내 머릿속 퍼즐 조각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가짜 가족, 가짜 관계 그리고 진짜 의도. 하지만 추측만으로 결론을 내릴 순 없었다. 나는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꽃집 앞에서 유나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녀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꽃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고 조용히 정리하고. 하지만 휴대폰 벨이 울리자 그녀는 즉시 안색이 변했다. 지금은 곤란해요. 왜 또 갑자기 그런 데로 가셨어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그녀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고 가게를 나섰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룸클럽이었다. 간판 없는 입구, 어두운 조명, 조용히 출입하는 고급 승용차들. 명백히 일반적인 유흥주점은 아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만취한 백상민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그는 술에 절어 있었고 유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이리 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놈한테 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부축했고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넌 아직 내 거야. 알지? 그놈 따위는 내가 갖기엔 아까운 놈이야. 그 순간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현장 녹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분노는 참기 어려웠다. 나한텐 너 하나야. 널 다른 놈에게 줄 생각은 없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그냥 옆에 있어줘.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한다, 유나야. 그러니까 말해. 너도 날 사랑한다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정리하면서 나는 몇 번이나 녹음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건 법의 경계선을 넘어선 폭력이었다. 감정이라는 이름을 쓴 철저한 파괴였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 둘은 부녀가 아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그 어떤 가족의 형태도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다. 지원 씨는 이미 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눈밑은 푸석했고 손에는 커피 대신 진통제가 들려 있었다. 어젯밤 이후로 잠도 못 잤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나는 말없이 어젯밤 녹음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거기엔 분명히 담겨 있었다. 가족이라 부르기엔 너무 무겁고 사랑이라 하기엔 너무 왜곡된 감정. 지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유나 씨의 아버지가 아닌 걸까요?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탐정의 일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수일간 우리 팀은 백상민의 일상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사업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고 실거주 주소도 임대형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다. 유나와의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이사 시 임시 동거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부녀가 아니었다. 단지 같이 사는 어른 남성과 여성일 뿐이었다. 그 사실은 너무나도 결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소름이 끼쳤다. 유나는 왜 굳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변을 속이며 살아야 했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나는 그녀의 주변을 더 파고들기로 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가 찾아왔다. 백상민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였다는 외국인 남성과 우연히 접촉할 수 있었다. 그는 대연일 근처 고급 레지던스에 머무르고 있었고 최근 귀국한 상황이었다. 나는 정중하게 그를 만났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다. 혹시 백상민 씨와 함께 사는 젊은 여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딸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집에 자주 갔고 저녁도 같이 먹었지만 그 둘은 딸과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부를 때 아기야라고 했고 그녀는 늘 조용히 따르면서도 눈빛이 연인처럼 애잔했어요. 나는 그 말을 녹음하며 생각했다. 외부인이 느낀 직감은 때때로 진실보다 정직하다. 그날 밤 지원 씨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예전에 유나 씨가 저와 함께 외출하던 중 백상민 씨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어, 자기야. 그때는 그냥 말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이 아니었다. 그건 정체성을 가장한 위장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계약의 냄새가 났다. 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대연일 주민 커뮤니티에 조용히 접근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문 하나를 듣게 된다. 차유나요? 그 사람 사실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말투도 어른스럽고 누가 봐도 상류층 같긴 했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한테 전적으로 후원받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다. 둘이 부녀라고요?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 없어요. 오히려 그녀가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꼭 의무감 있는 여자친구처럼 보였어요. 나는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이제 이 관계는 정의되어야 했다. 사랑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건 바로 계약된 애첩의 관계였다. 조사 마지막 날 나는 지원 씨에게 말했다. 당신이 본 그 모든 장면, 들은 말, 느낀 감정들 전부 맞았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질문은 오래 남았다. 하지만 그 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어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든 조각은 이미 제자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증거 하나가 부족했다. 감정의 과잉인지 판단의 착오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관계의 구조가 있는지. 내가 그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무렵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꽃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유나는 평소처럼 잔잔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며칠 전보다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오쯤 검은 벤츠 한 대가 조용히 가게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낯선 외국인이었다. 그는 유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당황한 듯 짧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외국인을 접촉할 기회가 나에게도 찾아왔다. 백상민 씨 집에 머물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출장차 한국에 온 김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죠. 그는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내 질문이 이어지자 이내 진지해졌다. 그런데 저희는 그 집의 구조가 조금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딸과 아버지라 하셨죠?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집은 딸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침마다 아저씨의 옷을 다려주고 안마도 하고 저녁엔 꼭 같이 식사하면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 모든 게 연인 같았어요. 부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 모든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며칠 뒤 우리는 유나와 백상민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원격으로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넌 여전히 내 거야. 그놈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까진 넌 여전히 내 소속이야.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요. 약속한 대로 5년 지났잖아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백상민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약속? 내가 뭘 얼마나 해줬는데. 이 아파트 월세, 생활비 다 내가 내줬어. 그 대가가 겨우 다른 놈한테 시집 가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그들의 관계가 계약임을 직감했다. 애정이 아니라 대가, 보호가 아니라 소유, 그리고 사랑이 아닌 거래. 사건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백상민이 오랜 시간 숨겨왔던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났고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차윤아요? 그 사람 고급 스폰녀예요. 백상민 회장이 해외에 있는 동안 5년 동안 관리했던 여자죠.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 역시 과거 그의 여자였기 때문이다. 계약은 간단했어요. 5년 동안 정해진 금액, 아파트, 명품 지원. 조건은 단 하나. 공개적 관계는 불가. 그리고 5년 후엔 결혼 혹은 새 삶을 위한 정리.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건 인간 관계가 아니었다. 이건 시스템이었고 상품 계약이었다. 서지원 씨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종이컵을 천천히 구겼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 그녀가 지원 씨에게 말했다. 오빠, 사실 우리 이미 혼인신고했어. 그날 기억 안 나지? 그때 구청 갔다가 오빠 서명 서류 나중에 내가 정리한다고 했잖아. 그걸로 내가 신고했어. 지원 씨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뭔가 갖고 싶었어. 보호받는 관계, 가족, 이름 있는 관계. 너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랬어. 나는 그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된 생명체인지 실감했다. 그녀는 죄인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두 가지 모두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상품처럼 살아왔고 누군가의 그림자였으며 결국엔 자유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이름의 계약을 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였다는 것. 그건 어떤 변명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문장을 메모장에 써내려갔다. 사랑은 때로 진실보다 가혹하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타인의 삶을 무너뜨린다. 그날 나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서지원 씨는 스스로 그녀와 마주하기로 결심했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등 뒤에는 내가 전달한 모든 기록, 녹음, 문서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과 진심이 충돌하는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다. 아니 오빠가 왜 연락도 없이. 유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상황을 직감한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흔들렸다. 하지만 지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계약? 후원? 등록도 모르게 혼인신고? 너 제정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슬픔도 있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와 말했다. 나 지금은 첩 아니야. 그 남자와의 관계도 끝났고 나 이제 자유야. 오빠한테 솔직해지고 싶었어.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점점 오빠가 진짜로 좋아졌어. 그녀의 고백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미 늦은 말이었다. 지원 씨는 고개를 저었다.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단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그 말에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그래, 내가 말렸잖아. 문을 밀고 들어온 사람은 백상민이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그녀만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대현일에서 남자를 만나겠다 했을 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그놈은 널 감당 못해. 내가 얼마나 널 지켜줬는지 너도 알잖아. 유나는 등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지원 씨는 백상민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야.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지배하고 있었어. 백상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준 거야. 다른 남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넌 몰라. 나라도 최소한 끝까지 책임져야 했다고. 그 말에 유나는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다. 그만해.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날 가뒀고 조종했고 내가 누구 만나는지도 다 통제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백상민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놈이 너를 받아주지 않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되잖아. 그 말은 마지막 선을 완전히 넘은 발언이었다. 지원 씨는 그녀의 팔을 잡고 말했다. 이 사람 더 이상 곁에 두지 마. 그는 보호자가 아니라 너를 파괴한 사람이야. 유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지막 기록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나는 이 사건의 모든 자료를 법무팀에 넘겼다. 정식으로 허위 혼인신고에 의한 법적 이의제기가 접수되었고 백상민에 대해서는 가족 위장 동거 및 재정적 심리적 통제 혐의가 검토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조치도 정서적 폭력에 대해선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법은 기록을 다루지만 감정의 파편까지는 담지 못한다. 유나는 결국 도시를 떠났다. 어느 바닷가 작은 도시에서 꽃집을 다시 연다고 들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나는 바랐다. 서지원 씨는 긴 휴직을 신청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 진심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떠났고 나는 깨달았으니까요. 사랑이란 건 때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란 걸. 그리고 나는 조용히 이 사건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혼자 말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벌어진 거짓은 진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진짜 사람을 알아가는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그날의 눈빛이 남아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